4월 9일에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 관련 법정 심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10일 연기되어서 현재 시간 월요일에 금지 명령에 대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하루에 약 40만 배럴의 석유 수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광물자원부 등 에너지 산업 리더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판사의 어조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결과는 50대 50이 될 것 같습니다. 폐쇄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PSXP는 최악의 경우 배당이 50% 정도 깎이고 주가가 25불 정도로 내려갈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는데 현재는 그 정도까지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지더라도 대체 수단이 마련되는 동안 당분간 점진적인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철도로 수송한다면 노스다코타에서 미국 걸프만까지 왕복 운항과 상하차 시간까지 치면 15일 이상 걸릴 것이고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더 높은 비용이 될 거라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당선과 함께 송유관 건설이 힘들어질 걸 예상해서 철도 차량 제조업체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미국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는 그때보다 30% 정도 생산량이 줄었고 덕분에 다른 송유관 용량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DAPL 물량이 어느 정도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PSXP는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ET나 엠브리지는 DAPL 지분은 크지만 회사 수익 관점에서 보면 PSXP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노스다코다에는 약 34개의 석유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주력 생산량이 있는 회사는 CLR, WLL, ERF, 에너지이고 엑손, EOG, 코노코필립스, 헤스, 마라톤 등은 생산량은 많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제1선발은 아니기 때문에 앞 4회사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습니다. OBB 역시 뉴필드를 인수하면서 딸려온 자산이 있지만 주력 자산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CLR이나 에너지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CLR은 올해 생산량의 90% 이상이 해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수요 증가 기대. 오펙은 월간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백신 확산과 지난달 예상보다 더 강한 경제 반등을 고려해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예측을 이전 예상보다 하루 10만 배럴 증가시켰고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도 5.1%에서 5.4%로 높였습니다. 가장 큰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이 세계 경제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중국의 국제무역 보고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큰 성장률입니다. 아시아의 실물 원유 시장은 중국과 일본 석유업체의 구매 증가로 소비 개선에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중국의 대형 정유소는 지난달에 거의 기록적인 양의 원유를 처리하면서 1분기에 기록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차량 연료 수요는 작년에 비해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유 수요는 올해 하루 평균 390만 배럴로 작년에 320만 배럴에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8% 향상된 하루 54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올해 말 수요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반기 락다운으로 인한 약세를 상쇄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국 EIA는 현재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가 올 4분기경에 끝나고 생산 및 소비가 2022년 말까지 상승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제 석유 수요 회복은 백신 생산 속도와 미국 경제가 코로나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에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동안 미국 석유 생산량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셰일 업체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투자비를 줄였고 그동안 낮은 유가로 인해 탐사 비용도 감소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크림반도 사태 이후 계속된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를 최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코로나 사태와 무역 제재로 생산량이 이전 최고치를 당분간
정도에만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생산량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서서히 늘려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고, 만약 바이든이 이란과 핵 협상에 합의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면 유가가 많게는 $5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오니어 리소스의 CEO는 이번 주 에너지 회의에서 많은 생산자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미국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2023년에 오펙과 러시아가 또 다른 가격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셰일 업체들은 자본 지출, 시추 및 일자리를 줄이고 경쟁업체와 합병을 통해 재무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캇 셰필드 CEO는 석유 수요가 2035년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XD는 최근 2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사이즈를 키우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더블포인트라는 사모펀드가 운용하던 개인 회사였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상장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는 500개가 넘는 개인 석유 생산 기업들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현재 자금 고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노력으로 현금 흐름을 향상시켜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일 붐일 때 들어왔던 사모펀드의 80% 이상이 손해 중이라 현재 유가가 $60를 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고 IPO 역시 최근 몇 년간 저조한 수익을 고려할 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약 46개의 석유 생산업체가 파산을 하였고 올 1분기에는 8개의 생산업체와 5개의 유전 서비스 회사가 파산하였는데 전에 소개해드렸던 HPR과 시드릴이 포함되었습니다. HPR은 담보 및 무담보 부채 9억 5천만 달러로 가장 큰 부채 보유자였고 시드릴은 서비스 부분이 72억 달러 부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 말에 사우디 치킨 게임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망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250개가 넘었고 그 회사들의 위치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텍사스가 129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망할 회사는 망하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부채 감소와 배당금 지급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미국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한 건 멕시코 국영기업 페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대통령 고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정치 스캔들도 있고 현재 계속된 정부 세금 주입으로 살아남고 있지만 국영기업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파산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유가에 비해 현재 주가는 코로나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함을 핑계로 급격히 떨어지는 중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집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석유 기업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분기 수익을 보고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더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세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부분적인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계절적인 여름 수요 역시 늘어나는 시점이라 정유소 처리량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원유와 휘발유의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도 앞으로 7월까지 3개월 동안 점진적인 증산 계획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할 만한 뉴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한 정유소 가동률은 85%였는데 일반적인 정유소 정비 기간의 가동률이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부족으로 8월을 제외하고 올해 1월 전까지 가동률 80%를 넘은 적이 없었던 걸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에게 빅 리스크 빅 리턴 주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듯이 CDEV, CPE, SM 등일 것 같고 규모가 작은 회사 중에는 AMPY, REI, NOG, EPM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업스트림 회사로는 CNQ나 EOG를 꼽습니다. 종합회사 중엔 CVE나 SU가 배당 부담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엑손이나 역시 배당 부담이 큰 쉐브론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초까지 떨어질 때마다 LPI, VET, OBB, CVE 정도 모을 것 같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와 적은 거래량으로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PVAC는 현재 많이 싸 보이고 DAPL의 결과에 따라 CLR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미드스트림은 MLP 회사이긴 하지만 AMLP가 배당도 괜찮고 회사가 안정되어 보입니다. MLP 형태 회사는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면 배당에 세금이 커서 매력이 줄어들지만 바이든의 계획대로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MLP 형태의 회사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사업 자체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